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에 앞서 레바논 인접 지역에 대규모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인질로 잡은 미국인 모녀 2명을 풀어주며 이스라엘의 작전 포기를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자녀 학폭 의혹에 휩싸인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수리했습니다. 중동 순방 기간 논란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발빠른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 무기화에 나선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서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긴축 장기화 우려로 미 증시 3대 지수가 연일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직격탄을 맞아 코스피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뚝 떨어지는 등 때이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강원과 경기 일부 지역은 영하권을 기록해 도로 위 살얼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주말부터 가자 지구에 구호품이 전달될 예정이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인접 지역에 대규모 대피령을 내리며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하면서 인질의 안전과 지상전을 연계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의 알 자흐라 시도 전쟁 발발 2주 만에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피 지역으로 설정한 남부지만 하마스에 대한 보복 공습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هذول 30 حوالي ما يقارب 30 برج مدينة ثلاث ركام أين العالم؟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인접한 키리아트 시모나 주민 2만여 명에게 대규모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주 초부터 레바논 국경 2km 이내 지역 주민들을 계속 피난시키고 있습니다. 임박한 지상군 투입에 앞선 사전 조치입니다. באופן כללי יהיו פה 3 שלבים עקרוניים. ראשית, אנחנו נמוטט את ארגון החמאס, נשמיד את התשתיות הצבאיות שלו והשלטוניות שלו, זה דבר ראשון. 가자 지구와 이집트의 유일한 통로인 라파 검문소 앞엔 세계 각국과 국제단체에서 보낸 구호 물품 트럭 150여 대가 여전히 대기 중입니다. 지난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을 계기로 구호 물품 반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도로 보수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부터는 가자 지구에 구호 물품 전달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at the crossing would be open. The highway had to be repaved because it was very bad shape. And I believe that within the next 24 to 48 hours, the first 20 trucks will come across with it.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로 잡은 미국인 모녀 2명을 풀어줬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약 200명을 납치해간 이후 첫 석방입니다. הערב שוחררו יהודית טאי רענן ונטלי שושנה רענן, אם וביתה מידי ארגון הטרור חמאס, ובשעה זו הם בידי לוחמי צה"ל, כוחות הביטחון, בשטח מדינת ישראל. 이번 석방은 이스라엘이 지상작전을 포기해야 인질들이 무사하다는 하마스의 작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인사가 지난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서 납치한 인질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며 하마스가 인질 전부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레바논에 있는 하마스 정치국 소속의 오사마 함단은 19일 인터뷰에서 하마스 조직원 가운데 누구도 가자 지구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의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함단은 하마스 외에도 또 다른 무장 세력인 이슬라믹 지하드를 포함해 여러 단체가 인질들을 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와 협력 관계인 이슬라믹 지하드 외에 어느 조직이 인지를 찾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2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5,6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대피령을 내린 가운데 안전할 것으로 여겨졌던 가자지구 중부와 남부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10여 명이 숨진 가자시티의 그리스 정교회 교회입니다. 한순간에 남편과 자녀를 잃은 여성들의 통곡과 오열이 이어집니다. 며칠 전 폭발 참사가 발생한 알-아흘리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 교회에는 공습 당시 약 500명이 대피 중이었습니다. We were just attacked yesterday without any warning. I would like to say that nobody is safe in Gaza, regardless of religion, regardless of your involvement in anything. Nobody is safe. 같은 날 공습을 받은 가자지구 중남부 데이르 알-발라에서 희생된 22명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긴급 대피령에 따라 가자지구 북쪽에서 많은 주민이 몰려온 이곳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20일까지 가자지구에서 최소 4,1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팔레스타인 주민 8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4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번 전쟁으로 인한 양측 사망자는 5,6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도시에서는 가자지구와 연대하고 이스라엘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사라지고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분쟁 종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정세가 불안정해진 이스라엘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을 태우고 출발한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오늘 새벽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공중급유 수송기는 현지 시간 19일 밤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을 이륙한 뒤 요르단과 싱가포르를 거쳐 오늘 새벽 3시 15분쯤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수송기에는 일본인 60명과 외국 국적 가족 4명, 한국인 18명과 외국 국적 가족 1명이 탑승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공항 인근 호텔이나 지인 집에서 머문 뒤 귀국하거나 나리타 공항으로 이동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의 자위대 수송기 탑승은 한국 정부가 지난 14일 공군 수송기로 현지에 있는 교민 163명을 대피시킬 때 일본인과 가족 51명을 함께 이송한 데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어제 경기도 교육청 대상 국감에서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지난 7월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폭력심의는 사건 발생 2달이 지나서야 개최됐고 총점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딱 1점 차이로 강제전학을 면했다며 심사위원들이 강제전학 조치가 부담스러워서 점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김 비서관 부인이 김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시점은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를 내린 날이라며 남편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걸 과시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학교폭력 무마 의혹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은 아빠 찬스 학폭 무마 정권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학교폭력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한 파문이 커지자 김승희 의전비서관은 사표를 제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수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출국을 하루 앞두고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카타르 순방 출국을 하루 앞두고 불거진 김승희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문제. 의혹 제기 3시간 만에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즉각 해당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를 위해 내일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해당 비서관을 배제 조치했습니다. 지난 4월 승진 임명됐던 김승희 비서관은 이벤트 회사 대표 출신이자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수료한 동문으로 임명 당시 논란이 일었던 인물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게 있는지,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 다시 열린 긴급 브리핑. 의전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습니다. 문제 제기부터 사표 수리까지 7시간가량. 윤 대통령이 고위직 공무원이나 참모 관련 의혹에 이렇게 빠르게 면직 처리를 한 건 이례적입니다. 중동 순방 기간 논란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발빠른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비서관은 공직기강 조사 전 감찰 단계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사표가 수리된 만큼 더는 감찰이나 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변화를 강조하며 연일 소통과 반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 윤 대통령의 행보와도 맞물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순방 전날 학폭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터지면서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수습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혁신위원장 인선을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인물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당무 복귀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내홍 수습이라는 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임명직 당직자들의 후임 인선을 마무리한 국민의힘. 이제 관심은 당 쇄신의 상직, 혁신위원장에 쏠려 있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을 잠재우고 중도 확장을 이끌 인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마땅한 인물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국민께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인선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늦더라도 옳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부 인사 영입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 혁신위 역할론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여전한 건 부담입니다. 역할과 권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자칫 지도부와 혼선이 빚어질 경우 무늬만 혁신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위원 중에 누군가가 이제 저를 추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제 몇 가지 조건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혁신위에서 결정이 된 사안은 거부하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년 총선에 정치적 명운을 건 김기현 대표로선 숙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민주당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숙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발등에 부른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당내 강경파들의 징계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입니다. 사실상의 분당을 해야 된다라던가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종의 협잡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당 행위는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대표의 메시지는 통합의 방점이 찍힐 거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이에 따른 반발은 고민의 지점입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문제도 계파 갈등의 뇌관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관련 문제는 전혀 논의 없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오시면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다.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로 꼽혔던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정치권의 총선 시계가 부쩍 빨라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민심 경쟁의 첫 단추가 중요한 만큼 이 거대 양당 대표의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에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원 확대에는 공감하는 만큼 조만간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쟁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건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물론 후속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담기구 TF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의료인과 시민 등을 참여시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료계만이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해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 문제를 다룰 자체 TF를 꾸린 민주당 역시 여당의 대화제의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정부가 세부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였다고 쏘아붙이며 조만간 시작될 협의를 앞두고 선공을 날렸습니다. 이러니 정부 여당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민 전환용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 여당과 야당은 의료 인력 확충의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는 이견이 뚜렷합니다. 여권은 지역의 의대를 추가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지방국립대병원의 지원을 집중해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늘어나는 의료 인력이 지방이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하도록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둘러싼 여야 협의는 정부와 여당이 세부안을 조율해 발표한 뒤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민심에 부응하는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시 업계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내년 입시는 N수생들이 크게 늘고 상위권에서는 학생들의 대규모 이동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전국의 의대 정원은 3,058명. 정부는 단계적으로 최대 3,000명을 더 뽑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대와 연고대, 이른바 스카이가 하나 더 생기는 꼴이라 입시업계에선 의대를 노린 N수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단 분야를 포함한 이공계는 물론 치대와 한의대, 약대, 수의대도 이탈률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학원가에선 보통 여름방학 무렵 시작하는 재수생 종합반을 아예 3월부터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2,000명 정도가 최상위권 3개 대학에서 중도 탈락이 만들어졌는데 최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은 상당수 거의 대부분들은 다시 의대를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의대 정원이 최상위권 진학 외에 전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상위권이 의대에 더 많이 진학하게 되니 다른 학과 합격선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설사 3,000명을 늘려도 전체 수험생의 1%도 안 되고 N수생 증가에 늘어난 정원의 상당수가 지방의대에 지역 인재 전형으로 배정될 것까지 고려하면 특히 수도권의 상위권 학생들은 여전히 첨단학과 등을 선택지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입결이 눈에 띄게는 안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최상층에서는 선택지가 많고 그게 미세하게 영향은 분명히 있죠. 1.8이었는데 갑자기 2.0으로 늘어나냐. 그렇게는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보다는 이공계 우수자원들이 이공계 첨단학과로 안 가겠죠. 지방대학이라도 의대를 가겠죠. 최상위권 애들이기 때문에 1% 떨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교육계에선 의대 정원과 관련해 대학 교육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공계 첨단학과는 학생들의 중도 이탈 증가로 인재 양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인문계는 첨단학과 지원 강화에 의대 정원까지 더해져 공동화 현상이 가속할 게 뻔한 만큼 관련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비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꼽혔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에 대한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당일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인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의 윗선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화력을 쏟은 건 2호 탄핵검사로 검토하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써 보낸 게 맞지 않느냐며 재판 중인 고발사주 의혹을 추궁한 데 이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사실상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인 변호 업무를 했던 게 아니냐고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가족, 장모 등 의혹 제기 관련 팩트체크, 장고증명서,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게 만드는 게 맞나? 결국 거듭된 공세에 답을 거부한 손 차장검사. 그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문건 내용을 제시해 보십시오. 재판 진행 중이므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질이라며 손 차장검사를 거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청와대에 이런 조직적인 지시나 방조가 있었는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저는 이런 부분까지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인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엄정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정감사 한중간에 알려진 검찰의 문재인 정부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 소식에 국감장에는 긴장감이 흘렀고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위원장이 함께 보안회동에서 함께 지적을 하고 끝까지 들으세요. 말을 가려 하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끝까지 들으세요. 부안회동이라는. 비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 역시 신구 권력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귀결된 가운데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남은 법사위 국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연출된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유 사무총장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이 다음 주 예정된 종합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 공수처는 재차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갓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정감사장에 나와 재판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판사가 형량을 깎아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검찰의 책임을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귀갓길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재수사에서 성범죄 시도가 드러나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A씨가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공론화한 덕분이었습니다. 국정감사장의 참고인으로 나온 A씨는 재판에서 느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형량을 줄여주는 현실을 꼬집은 겁니다. 재판부가 독심술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인정과 가능한 불허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 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A씨는 가해자가 출소하면 자신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주변에 했다며 용서는커녕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수감 중인 가해자는 최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가난한 불허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맘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법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책임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조 의원님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하고 계셔야 됩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두고 재판의 심리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의원들은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공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돌려차기 사건의 검찰 초동 수사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따른 금리 부담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86% 하락한 33,127.2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6% 떨어진 4,224.16으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53% 밀린 12,983.8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는 2,400선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날보다 1.69% 떨어진 2,375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400선을 내준 건 지난 3월 21일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코스닥도 하락을 거듭한 끝에 1.89% 내린 769.25로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인사마저 내년 중반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레피얼 보스틱 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지금 물가 상승률이 3.7%지만 2%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자신은 내년 중반 이전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둘기파인 보스틱 총재는 최근까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어서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말해왔으며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내년에는 투표권을 가집니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서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 자원 무기화로 맞서는 건데요.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의 4대 핵심 원료인 흑연. 중국이 12월부터 흑연 수출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진 않았다지만 사흘 전 미국의 추가 제재 발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1년, 이른바 화웨이 쇼크로 구멍을 확인한 미국은 그물망을 촘촘히 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베이징에서 1대1로 10주년 정상 포럼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反对单边制裁，反对经济胁迫，也反对脱钩断链。 앞서 중국은 지난 8월부터 반도체 소재인 게르마늄과 갈륨 수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갈륨은 아직 많이 쓰이지 않고 게르마늄 수입처가 다양해 파장이 크진 않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지구촌에서 중국의 흑연 채굴량은 80%, 우리나라의 수입 의존도는 90% 이상입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를 뒤쫓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에 중국이 자원 무기화로 맞서면서 가운데 낀 한국 산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비 증감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각종 세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국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최저 지지율을 경신하며 지지율이 폭락한 기시다 총리가 결국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일본 SNS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기시다 총리와 관련한 밈들입니다. 선거 포스터에 고마워, 담례로 증세야, 불만을 말하는 자는 증세야 등의 문구를 합성하는 등 각종 패러디가 넘칩니다. 증세 안경이라는 단어만 치면 쉽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증세 안경은 안경을 낀 기시다 총리의 별명으로 각종 세금을 올리는 것을 비꼬는 겁니다. 増税メガネというヤジが飛んだり、SNS を中心に総理をこの呼び名で非難する声が出ています。 SNS 等における個々の表現について政府とし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강 재원 확보를 위해 고물가 속에서도 법인세, 소득세, 담배세를 올리기로 하면서 일본 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25에서 34%를 보이며 내각 출범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타겟책으로 감세 카드를 꺼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3일 임시국회 연설에서 한시적인 소득세 감세와 관련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国民への還元について早急に具体化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하지만 주요 정책인 방위력 증강 사업과 저출산 대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감세의 폭과 시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防衛費は増税、少子化も増税、これで増税を隠すために今回は所得税の減税、増税隠しのための減税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も思いますので。 이런 가운데 일본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오르며 물가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연료 가격이 떨어진 요인이 크고 식품, 통신비 등의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져가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고육직책으로 내놓은 감세 카드가 추락을 거듭하는 지지율 반전에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최근 통신사를 비롯해 대형 정보통신 기술 기업들이 앞다퉈 화물 중개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크지만 디지털 전환이 더딘 곳으로 평가받는 분야라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으로 화물 배송을 주문하자 예상 도착 시각과 추천 요금이 자동으로 뜹니다. 화물기사는 마치 택시기사가 승객의 호출 정보를 받듯 앱으로 배송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KT가 지난해 출시한 화물 중개 운송 플랫폼으로 인공지능 기술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고객사 220여 곳, 화물 차주 10,000여 명을 확보했습니다. 원하는 화물만 빠르게 검색해서 배차받을 수 있고 작업이 끝난 다음 날 바로 운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SKT에서 분사한 팀의 모빌리티가 20여 년 축적한 실시간 길 안내 노하우를 기반으로 올해 2월 화물 중개 시장에 뛰어든 데 이어 LG U+도 최근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차량을 배치하는 주선사와 화물을 운송하는 차주를 매칭시켜주는 플랫폼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들 업체가 앞다투어 눈독 들인 물류 영역을 콕 집어 미들마일이라 일컫습니다.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수거하는 퍼스트마일과 최종 고객에게 배송하는 라스트마일의 중간 단계로 주로 기업과 기업 사이의 운송을 의미합니다. 시장 규모는 3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거대한데 디지털 전환이 느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마지막 아날로그의 땅이라 불리는 만큼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들 입장에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회로 꼽힙니다. 기존의 주선사분들께서 화물 운송 중개를 할 때 차주분을 소싱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전화 통화를 해서 소싱을 하시고요. 물건을 운송하는 과정도 또 이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게시판을 이용해서 확인을 좀 하고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물 운송 중개의 디지털화로 정산이 투명해지고 악습으로 꼽히던 다단계 거래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으로 꼽힙니다. 반면 대형 ICT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한 뒤 이용료를 올릴 거란 전망과 함께 시장 생태계 교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에너지 빈곤층은 전국에 7만여 가구에 달하는데요. 겨울을 앞두고 이미 감소세인 연탄 후원이 올해 크게 줄어서 걱정입니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한 장에 3.65kg, 연탄을 등에 진 봉사자들이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옵니다. 99, 200장, 400장. 한 집에 200장씩 담벼락에 연탄이 쌓이자 어르신 입가에도 온기가 퍼집니다. 연탄을 200장 이렇게 주셔서 고맙고 마음이 흐뭇해요. 실내 난로에 쓰는 거예요. 오늘 봉사자들이 배달할 연탄은 모두 2,400장입니다. 연뜻 많아 보이지만 12가구가 한 달 정도면 다 써버리는 양입니다. 난방비 인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탄 수요는 꾸준하지만 후원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전국의 연탄 사용 가구는 7만 4천여 가구로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연탄은 300만 장에 달합니다. 하지만 올해 연탄 후원은 11만 장으로 목표량의 4%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와 고물가, 경기 하락 여파로 안 그래도 감소 추세이던 후원이 최근 더욱 급감한 건데 후원단체는 애가 탑니다. 1,000원을 줘도 고지대 달동네 같은 건 배달이 좀 안 되는 상태예요. 후원과 봉사가 갈수록 좀 줄어서 300만 장에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쪽방촌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 지난 8월 문을 연 온기창고. 쪽방 주민들이 무료로 매달 10만 점을 받아 포인트만큼 생필품을 마련하는 공간입니다. 음료수, 화장지, 햄 이런 거 사러 여기 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지만 정기적으로 물품을 후원하는 기업은 아직 2곳뿐. 매대 곳곳이 휑하게 비었습니다. 저희 온기창고를 이용하는 쪽방촌 주민들은 한 700명 정도가 되고 하루 이용객은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곳은 2군데밖에 없어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고물가, 고유가 속 취약계층은 더욱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90여 채 이르는 수도권 다세대 주택 전세를 내준 뒤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대규모 담보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대출금과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보증금까지 피해액만 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 사무실. 한참 바삐 돌아가야 할 평일 낮인데도 아무런 인기척도 없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사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며칠 전 들이닥친 곳입니다. 이곳 사무실에서 조직 총책 40대 남성 권모 씨 등 2명이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권 씨는 대출 업무 총책인 임모 씨와 함께 재작년부터 사무실을 꾸려놓고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눠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 가운데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같은 깡통주택 90여 채를 미리 섭외해 놓은 바지 사장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이미 껴있는 전세 보증금을 떠안는 대신
한 채당 불과 1,000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만 집주인에게 냈습니다. 이어 은행보다는 심사가 허술한 개인 대부업체나 부동산 개발업체에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전셋집을 담보로도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건 세입자들 몰래 가짜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채권자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려준 돈을 모두 떼인 피해 업체엔 사실상 가치가 없는 깡통주택만 남았습니다. 피해 세입자들도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은 피해 업체를 상대로 큰 돈을 들여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권 씨 일당이 빼돌린 대출금 70억여 원에 피해 세입자 90여 명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170억여 원까지 피해액만 24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특히 유사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법정 구속된 바지 집주인 이모 씨 한 사람 명의 주택만 2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피해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앞서 체포한 총책 권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남 나주시에서 체포한 대출 업무 총책 임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30여 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풍재지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이 구속됐습니다. 부당이득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검찰은 주가 조작을 지시한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색 수의를 입은 남성 2명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영풍재지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가 조작하신 겁니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들을 포함해 모두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주식을 사들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작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은 지난 18일 영풍재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의 동반 하한가와 거래 정지로 촉발됐습니다. 대양금속이 최대 주주가 된 지난해 11월 직전 2,700원이던 영풍재지 주가는 지난달에는 5만 4천 원까지 치솟는 등 최대 20배 폭등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고 의심해 몇 개월 전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당 4명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 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매매와 매물로 나온 주식을 모조리 사들여 주가 하락을 막는 등의 여러 수법을 써서 시세를 조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주가 조작을 지시한 몸통이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 이익을 취한 사람의 정체와 주가 조작을 위해 투입된 자금 출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지목된 인물은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기업을 집어삼키는 기업 사냥꾼 A씨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기업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식을 팔아 차익을 거둔 뒤 상장 폐지 등으로 기업을 소생 불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주가 조작으로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조만간 배후로 꼽히는 A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경영지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가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4만 원 선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카카오는 전날 종가 대비 3.58% 하락한 39,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가 이른바 국민주로 자리 잡기 전인 지난 2020년 5월 당시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앞서 지난 3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와 분쟁을 겪었던 카카오는 주당 12만 원에 진행되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그제 구속됐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오는 23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방위로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러시아를 통해서 대북 제재의 활로를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5개월 만에 방북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상을 잇따라 만나며 끈끈한 북러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새롭고 전략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라브로프 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북한의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북한의 모든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3국의 군사활동 증대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그동안 북한이 강조해온 주장에 보조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전제 조건 없이 한반도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기적 협상 프로세스 구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핵 군축 협상을 시사한 것이어서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평가입니다. 반미, 반제국주의, 자주주권 수호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이 그대로 러시아도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핵무력 고도화를 통한 주권 수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관계에 100년 대계를 구축하겠다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로서는 러북 간의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무기 거래 및 군사기술 전수 등 불법적 협력에 대해서는 미일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외무성 간 교류 계획서를 체결하는 등 군사 협력을 중심으로 경제와 과학기술 등에서 전방위 협력을 추진하면서 국제적 고립 탈피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유독 강과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 특성상 이 같은 지형을 극복하는 군의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호국 훈련 중인 한미는 300m 길이의 수상 다리를 만들어 하천을 건너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유역. 공격 헬기의 엄호를 받는 K-21 장갑차가 물속으로 진격하며 아군의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그 사이 등장한 군용 트럭들은 강 위로 육중한 구조물을 떨어뜨립니다. 날개처럼 펼쳐진 구조물 위로는 한미 공병들이 오릅니다. 교절 하나하나를 이어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키는 임시다리인 부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부교가 완성되기 전 일종의 뗏목 역할을 하는 문교는 50톤이 넘는 K1 전차를 미리 목표 지역까지 안전하게 실어 나릅니다. 마침내 1시간 만에 길이 300m 부교가 완성되고 훈련에 나선 모든 기갑 전력들이 강을 건넙니다.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도하 장비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의 도하 작전 교리를 실유속에 있는 작전 지역에서 적용하고 한미의 도하 장비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화합과 소통으로 더 강한 도하부대로 거듭나겠습니다. 호국훈련 1환으로 진행된 훈련엔 한미공병부대 장병 370여 명과 도하 장비 80여 대, 전차 장갑차 6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때이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9도로 어제보다 4도가 낮고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로 여전히 예년보다 서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현재 충청 이남 서해는 내려진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7.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청주 17도로 예상됩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